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황들 실제 벌어지는 전투를 우리 군이 목도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뭔가를 배우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장군님 시각에서는 좀 어떤 흡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 이렇게 해서 사실 드론을 뭉뚱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차를 드론으로 엄청 많이 파괴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뭐냐면 FPV 드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1인칭 드론. 1인칭으로 보면서 직접 이제 뭐 조종해서 전차의, 타격하는 네. 전차의 취약점을 직접 타격하는 그런 드론이고 이거는 이제 전차를 부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도입한 드론 샤헤드라고 하는 드론은 이거는 한 200 2000km까지 그냥 날아가는데 얘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목표를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미사일 같이 가는 거군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미사일 같이. 네. 근데 다만 이건 미사일보다 훨씬 싼 거죠. 생산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주로 운영하는 거는 샤헤드 같은 원거리 이제 비행 폭탄 저는 네. 그렇게 명명하는데 그런 거고 우크라이나가 주로 썼던 거는 1인칭 드론을 썼던 건데 요거는 이제 범위가 되게 작고 한때는 요게 이제 제밍으로 다 떨어지니까 요즘은 이제 그거를 광섬유로 매달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죠. 아, 제밍이라는 건 뭐 전파 방해 이런 전파 걸로 방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파 방해로 네. 떨어뜨렸는데 그게 제약을 받으니까 아예 광섬유를 연결해서 날아가서 이제 운용을 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란은 이제 1인칭 드론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사거리가 기니까. 그러니까 원거리에 샤헤드 드론을 계속 쏘는데 이제 샤헤드 드론만 쏘면 이게 뭐 되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근데 미사일하고 같이 쏘거든요. 그래 싼 샤헤드 드론을 계속 보내다가 그러면 이제 요격을 뭐 패트리어트나 뭐 이런 거로 하겠죠. 요격을 하죠. 네. 근데 탄이 떨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때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런 한번 방식의 빵 때린다. 이런 예. 방식의 이제 그 전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샤헤드 드론 같이 싼 것을 어떻게 싼 값에 요격을 해내느냐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싼 값에 요격하는 거는 첫째 이제 우리 그 대공포 중에 이제 그 짧게 쏘는 대공포들이 있어요. 비오라고 하는. 30mm. 예, 그런 거로 사실 쏘면 적절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격 범위가 작으니까 되게 여러 군데 많이 설치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는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가끔 섞여서 날라오면 요거는 저 작은 비용의 대공포로 쏠지 아니면 천군 같이 큰 비용을 쏠지 이거를 분리해내는 또 어려움이 노력을 있겠네. 또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뭐 큰 것에 작은 싼 것에 이제 비싼 거를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왠지 저쪽에서 뭐가 온다라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날라오는 거 보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네.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마지막에 막 그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뭐 언론에 노출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전략에 그렇군요. 네. 전략에 이제 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어려워요. 우리 서울을 딱 보면 우리는 북한이 당연히 샤헤드 같은 걸 쏠 거고 당연히. 네. 미사일도 쏠 거고 거기에 장사정포까지 쏘는 겁니다. 더 야. 많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네. 훨씬 더 어려운 복합적 그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탄도탄 요격은 공군이 갖고 있어요. 드론을 잡는 것은 또 육군 위주로 돼 있어요. 육군 위주로 또 드론돼 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반공을 육군과 공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통합적 반공 체계로 가야 되는 과제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거기 강군의 조건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옛날의 도식을 좀 깨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전쟁 상황들을 목도하시면서 우리 의원님이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대량 살상 수학 무기 이게 좀 어떤 데서 나온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1991년에 쿠웨이트의 이라크를 격퇴한 사막의 폭풍 작전이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전 처음 보는 그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지휘 통제 체제, GPS 위성 항법 이게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민간으로 스피노프라 그래서 파급이 돼 가지고
전쟁 직후부터 인터넷, GPS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로 마구마구 쏟아져오는 말 그대로 연결의 시대를 이제 만든 게 그 바로 그 91년 전쟁이거든요. 근데 2022년에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한 번의 문명적인 도약. 아, 문명적 도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행한 전쟁인데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이제 정보화 시대 무기가 아니라 지능화 시대 무기를 선보여 준 거예요. 우버 택시가 포대와 표적을 연결해 주는 거를 우버 택시 앱이 하고 그다음에 스타링크 위성 체계가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저기 1인칭 드론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물류를 그 배분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어떤 그 저기 인공지능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전쟁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능화된 무기 체계가 자율 무기 시대를 예고했다. 그게 지금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에서 보여지는데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에서 쓴 메이븐이라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 아, 메이븐이란 인공지능 시스템. 네. 메이븐이라는 게 이제 정보 표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엔스로픽에서 제공하는 클로우드의 이 판단 시스템, 아. 전투 합동 모델 시스템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눈곽이나 신경과 혈관은 팔란티어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뇌수의 역할은 클로우드가 담당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저 최고 지휘관들한테 서비스가 되면 어떤 게 되느냐 손쉬운 승리의 환각이 생깁니다. 아, 오히려 환각이 생긴다.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AI의 맹점들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메이븐이 답변해 주는 방식은 이런 표적을 몇 시간 내에 95%의 확률로 파괴할 수 있다고 딱딱 떠요. 반면에 우리 손실의 계산은 5% 이내라고 또 옆에 딱딱 떠. 그리고 이게 실패했을 때 다음 계획은 뭐라는 게 떠. 그리고 성공률 95%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아주 간편하고 손쉬운 승리에 대한 어떤 저 성급한 판단. 이게 할루시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 지능화된 현대전의 맹점이 AI의 그런 어떻게 보면 오류 가능성에서 빚어지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그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에 납치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은 기존에 사람이 했던 고심 끝에 나오는 통찰력이 지금은 기계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데이터화되고 이런 게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표적 관리를 하고 하마스를 사살하는데 실제 써먹었거든요. 그게 가스펠, 라벤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이제 스마트 폭탄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일종의 어떤 중독증, 환상, 군사적인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맹신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싶어요. 야,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꾸 이제 사람이 결정하는 요소들이 기계적이고 수학적이고 인공지능적으로 대체되는 건데 저도 이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은 전장에서 지금까지 사람의 결정과 인공지능의 결정이 다를 때 뭘 따라야 되는지 사실은 이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현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어떤 판단을 하실 것 참모가 보고를 했다. 예를 들면 내가 믿는 참모가 보고한 것과 AI로 수학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있다. 뭘 택하시겠습니까? 수학적 계산을 따를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 결론으로 이르는 과정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보인다면 네. 야 이것은 요 단계에서 뭔가 판단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뭐 리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급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학교에 이제 오폭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AI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사람이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네.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라벤더 모델 말씀하셨는데 라벤더 모델은 아주 고약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그 지도자들은 전부 그 민간 그 도심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헤즈볼라 지도자들의 그 중요도, 하마스 지도자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부수피의 비율을 이 라벤다가 그치.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5명의 민간인은 희생할 수 있어. 이것을 라벤다가 결정해주고 그 결심은 이제 인간이 하는 그렇군요. 단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의 흑막과 맞닿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악의적인 욕망과 AI가 만날 경우에는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완전한 무법지대입니다. 어떤 법도 없습니다. 어떤 규칙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영역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그 인간의 면책.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기계가 이거는 산출한 데이터일 뿐이다. 내가 결정한 거 아니다. 이런 책임 회피 이게 가능하고 두 번째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절감시켜 주니까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인간의 의사 결정은 그걸 이제 OODA 루프라 그래가지고 그 순환하는 주기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소요되는데, 근데 기계는 바로바로 해주니까 그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위에서 작전에 대한 성과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럼 작전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언제 따져서 이 명령에 부응할 거냐. 이러다 보면 통제를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인간이 주체였고 기계가 수단이었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주고 네. 인간이 거기에 수단이 되는 이 역전 현상이 이게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도덕 감정이 마비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라벤더라는 시스템에 이어서 가스펠이라는 시스템은 하마스 요원이 집에 귀가했을 때 그 주거지를 폭격하는 시설을 찾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 몰살이 많아요. 야, 가족 그러니까 단위로 지금, 주로 많이 죽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도덕 감정이 재구성되고 여기에서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책임이 모호해지고 그러는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또 저기 확신까지 줘버릴 때는 멈추질 못하는 거야. 이걸 네타냐후 보십시오. 행태가 그러니까 오늘 어디를 때려 부수지 않으면 잠이 안 와. 누군가를 때려 부수고 패고 죽여야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욕망이죠.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저 사람이 그래요?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에서 그 2023년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특히 형이 전쟁에서 죽었어. 아, 자족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 형이 그 저기 특수부대에서 그렇구나.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 강경파들을 눌러주는 일정한 어떤 균형자 신중파 역할을 했는데 지금 3년 후에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의 광기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야,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입을 저는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이제 체감을 좀 하면서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전시의 작전을 누가 소유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 규칙이 됐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제가 태어난 이유는 없었으니까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원리 원칙적으로 보면 통제권 자체가 평시에는 우리 군에 있지만 전시에는 다른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매조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은 이 AI 문제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지만 당장 우리와도 연결돼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년에 2번씩 미국과 이제 군사훈련을 하는데 당장 미국이 이 시스템을 이제 우리와 같이 연습하자고. 예, 그렇게 들고 나올. 제가 알기로는 좀 들고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그렇겠죠.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이 시스템에 우리 군대가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봐줘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미군은 그나마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전쟁에 교정 규칙도 만들고 부수 피해가 생기면 최대한 그 공격 방식을 바꾸거나 또는 안 하거나 뭐 이런 연습을 제가 실제로 연합사일 때 했는데 이제 이게 성과주의로 흐르다 보면 그런 그들의 철학이 훼손될까
또는 그런 철학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지금 우려되긴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명한 군사 지도자들이 미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켜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바란다. 예. 지켜내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게 원래 전통이었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떤 그 무게 있게 보는 인물이 앤드류 마살. 그 17명의 국방장관을 모신 전략가라고 하는 냉전의 그 전략가라고도 하고 그 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어떤 그 분석의 전통이 총괄 평가국 그 네스 어세스먼트 뭐 해가지고 이 정치와 경제와 군사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사고의 능력 이게 미군의 전통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의 어떤 미국이 어떤 이 전쟁을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이라고 봤던 지표이자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게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48시간 안에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푸틴 주장하고 같은 주장입니다. 근데 48시간이 아니라 지금 5년째 4년 8개월 넘었죠 지금 보니까. 버티고 있어요. 네. 그때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의 젊은 장군들이 그 앤드류 마살이 했던 어떤 그 분석의 전통들보다는 기계 정보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표면적인 기계 정보에 너무 패단에 지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미국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역시 통찰력 있는 장군들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충성하고 그런가 하면 이런 기계 정보에다가 자기 주장의 근거를 내버려. 결국은 이건 뭐랄까 여전히 기계가 만드는 그 제너러티브한 지식, 생성형 지식 이게 아니라 인간의 크리에이티브한 지식, 창조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너러티브 생성형 모델을 크리에이티브 모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생성형 언어 모델은 13세기에 가서 작동하면은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 그래요. 천동설이라고 다 거기에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네. 절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너러티브한 거예요. 그 지식이 이게 왠지 창조적인 지식인 것처럼 더 우수한 지식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 마라. 이게 바로 환각이던 거예요.